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뒤 혼자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자존감이란 단어 요즘 참 많이 들리지만 사실 그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존중하느냐, 그게 자존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수없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가까운 동료에게조차 오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한쪽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옳은 길을 가고 있어. 포기하지 마라. 다른 한쪽은 속삭였죠. 넌 결국 실패자야. 세상이 널 원하지 않아. 이 두 목소리의 싸움, 그게 바로 자존감의 전쟁터입니다. 자존감이란 건 한 번 세워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생각, 매일의 말 한마디 속에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왜곡된 자존감, 즉 못생긴 자존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왜 쟤만 잘 되지? 왜 나만 힘들지? 남의 행복을 볼 때 기쁨보다 불쾌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왜곡된 자존감은 나는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 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진짜 자존감은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고 오늘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걸 믿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인정해 줄 때만 나의 가치가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저는 대통령이었을 때도, 변호사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노무현, 너는 오늘도 너답게 살았는가? 그 답을 솔직히 말하면 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웠고 때로는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 후회를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씩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존감이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구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대화하라.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 마음속 중심은 단단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왜곡된 사람.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잘 돼야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야 해.
내가 행복하려면 누군가는 불행해야 해.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 승진하면 속이 뒤집히고 누가 칭찬받으면 이유도 없이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0과 1의 게임처럼 보기 때문이에요. 남이 얻으면 나는 잃는다고 믿는 거죠. 저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같이 일하면서도 늘 경쟁하듯 눈치를 보고 동료의 성과를 축하하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협력이 없습니다. 같이 잘 되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종종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곳이 아니야. 남이 빛나야 너도 빛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칭찬조차도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옆 사람을 동시에 칭찬하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쟤도 칭찬을 받아? 내 몫의 행복을 저 사람이 빼앗은 거 아냐?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야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돕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남의 기쁨을 축하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심지어는 남이 실패할 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죠. 그건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망해야 내가 빛난다고 믿는 순간 내 행복의 기준은 이미 남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왜곡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남이 성공하면 나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끝없는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 평생을 소모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조금씩 손을 내밀면 그 순간부터 사회는 승패의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남의 잘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 친구가 잘 되면 나도 더 열심히 해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 더 큰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말이 바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자존감은 혼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회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남이 빛날 때 내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고 느끼는 대신 그 빛에 내 마음도 조금 따뜻해진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간다운 세상 아닐까요?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칭찬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불안이 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재원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원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희 씨, 요즘도 성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재원 씨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웃음이 조금 어색해지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경위까지 칭찬하지? 지금 내 성과보다 제 성과가 더 대단하다는 뜻인가? 바로 이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 한턱 쏘죠. 그는 자신의 성취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도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남의 행복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남의 기쁨을 견디지 못합니다. 칭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순간 마치 내 행복의 자리가 빼앗긴 듯 느낍니다. 나는 잘 돼야 하지만 너는 안 돼야 해. 칭찬은 내 몫이야. 너는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칭찬을 들을수록 불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 하지만 왜곡된 자존감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누군가는 나보다 못해야 한다. 그에게 세상은 항상 경쟁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잘 되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건 정치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다른 정치인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발전하려면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정치든 사회든 남의 성공이 나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사회.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바탕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런 말 우리 너무 자주 하죠. 물론 겸손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을 가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함께 해준 동료들 덕분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태도, 진짜 자존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칭찬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받은 칭찬에 지나치게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잘해서 행복한 마음과 남이 잘 돼서 기쁜 마음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 어릴 적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표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아직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곧 부모의 말, 어른의 시선이 됩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움이 언제나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한 칭찬은 독이 된다. 요즘 부모님들 중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야. 우리 애는 특별해. 세상에 이런 아이는 없어. 그런데 아이는 실제로 아직 1층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10층짜리 칭찬을 쏟아붓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엔 기대가 아니라 기만이 자라납니다. 나는 항상 최고여야 사랑받는구나. 조금만 못하면 실망시킬 거야. 그 아이는 노력보다 칭찬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결국 진짜 성장보다 칭찬받는 연기만 익히게 되죠. 두 번째, 비교하는 칭찬이 자존감을 찢는다.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재원이보다만 잘하면 돼. 이번엔 90점? 그럼 95점 맞은 애는 몇 명이니? 이 말은 아이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위에 있느냐로 존재한다. 그렇게 아이는 스스로의 성장보다 비교의 승패만 중요하게 됩니다. 공부를 즐기기보다 남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게 되고 결국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는 성장의 적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 순위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칭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저는 이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운동을 하다 경기에서 졌어요. 그런데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오늘은 졌지만 백핸드는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졌더라.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네. 네가 노력한 과정이 참 보기 좋다. 이게 진짜 좋은 칭찬입니다. 결과보다 성장의 궤적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비교가 아닌 성장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번째, 석차라는 이름의 상처. 한국 사회는 오래도록 석차에 집착해 왔습니다. 몇 등인지, 몇 명 중에 몇 위인지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석차는 건강한 경쟁 의식을 만들지 않는다. 석차는 아이에게 늘 부족함만을 가르칩니다. 100명 중 5등을 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엔 위에 4명이 있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런 교육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이건 겸손이 아니라 상처의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에도 품격이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높은 점수보다 따뜻한 말입니다. 너는 점점 내 방식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배우는 과정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남의 칭찬에 불안하지 않고 남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어릴 때의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이끄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평생을 짓누르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넌 점점 나아지고 있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네. 그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 왔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여자가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어른이지.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강인함의 미덕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성장을 막는 족쇄입니다.
감정을 금지당한 아이들, 남자아이에게 울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떠나도, 실패를 해도, 마음이 아파도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죠. 그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파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입니다. 여자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분노를 삼키던 아이는 우울한 어른이 되고 참기만 하던 사람은 결국 병이 납니다. 감정의 불균형이 만든 미완성의 어른, 감정을 억제당한 사람은 자라서도 감정적으로 미완성된 어른이 됩니다. 겉으로는 40살, 50살이지만 감정은 5살, 6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지적에도 분노로 폭발합니다. 누가 자신을 농담으로 놀리면 그걸 인생 전체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자존감이 약하거나 왜곡된 사람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키워야 하는 것. 여러분,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슬픔은 공감을 가르치고, 분노는 불의에 맞설 용기를 가르치며, 두려움은 조심성과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감정이란 건 잘 쓰면 지혜, 못 쓰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감정은 흘러야 한다. 막히면 썩는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몸의 병이 되고 관계의 벽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란 결국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 진짜 강한 사람은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땐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의 기쁨에는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정의 균형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서운해도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슬퍼요. 지금은 조금 화가 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감정의 언어,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합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화났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말해줘. 이런 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사회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자존감은 자랍니다. 감정이 억눌린 사회는 위선이 자라지만 감정이 존중받는 사회는 인간다움이 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세상보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더 따뜻하다. 울고, 화내고, 웃고, 용서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길이고 자존감이 자라는 진짜 토양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감과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감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존감은 그 무엇을 못해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타인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하지만 그 겸손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겸손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한마디 속엔 경쟁이 없습니다. 대신 존중과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나는 부족하다.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강점이 있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지. 그들은 나의 자리와 타인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도 담담히 인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건 내가 못하지만 다른 부분은 내가 더 잘하지. 그리고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패배감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장의 기준을 어제의 나에 둔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장 속도를 타인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한 발 늦더라도 꾸준히 걷는 자신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조급함 대신 꾸준함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의 품격이 다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다릅니다. 그들의 말에는 비난보다 이해, 경쟁보다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끝이 뾰족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말끝이 둥굽니다. 실패 앞에서 당당한 사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말에는 핑계도 변명도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조금 더 성장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과정은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미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비판할 때도 인격이 아닌 행동만 지적한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때 진심이 묻어난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비교가 아닌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강함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조금씩 닮아간다면 우리 사회도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남을 밟고서는 경쟁보다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세상. 그게 제가 꿈꾸던 나라였고 지금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쉽게 네라고 말하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자신도 바쁜데 억지로 시간을 내줍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안에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싫다는 말을 삼키고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 속에는 사실 나도 힘들다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기대를 채워주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아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자존감의 핵심이자 자기 확립의 첫걸음입니다. 거절은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미리 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이런 말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정직한 표현입니다. 거울 앞에서라도 이런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거절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싫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이 일은 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담아 말하면 상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거절을 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꼭 도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착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위할 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예스보다 노를 선택할 때 그 안에 분명한 이유와 책임을 담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나 자신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절의 용기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자존감이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절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거절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한층 성장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성공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잠시 멈춥니다. 그동안 남이 정해준 목표를 쫓느라 너무 바빴던 거죠. 부모가 바라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아온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성공한 인생,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원해서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이 정한 답을 따르던 인생에서 나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하는 걸 찾는 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찾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서 얻어 걸리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길을 걷습니다. 그중 어떤 길은 실패로 끝나고 어떤 길은 우연히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이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행착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넘어져도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시도할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사실을.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남의 기준을 따라가며 불안해합니다. 이게 맞을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질문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선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정리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채우고 싶다. 나는 내 가족,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선언문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안다는 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원하는 게 뚜렷한 사람은 거절도, 선택도,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느리더라도 이 길이 내 길이라서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삶입니까? 세상이 정해준 성공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나의 기쁨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그 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자존감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려는 결심의 이름입니다. 그 결심이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결국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작은 목소리가 당신의 인생을 진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단단히 서 있을 것입니다.